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열립니다.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 등의 종부세를 완화하는 법안에 합의했지만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1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 연속 적자인데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11호 태풍 흰남노가 세력을 키우며 북상 중인 가운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농가는 물론 이번 여름 수해를 입은 지역은 피해 복구도 하기 전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의 안보수장들이 현지 시각 1일 미국 하와이에 있는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만납니다. 1년 4개월 만에 이번 회담에서 북핵 대응은 물론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폭넓은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성남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대장동 사업 관련 금융회사와 관련자들 주거지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 중이던 수리온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의 한 축인 장제원 의원이 어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이죠. 권성동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 출범 후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때도 친문 패권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전해철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이선 퇴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3철은요. 문정부 5년 내내 역할론이 제기됐었고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 2020년 말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들이 대선 때도 후퇴한다고 했다가 귀신같이 나타났다면서 누군가가 의도한 위장쇼라고 직격했습니다. 조금 전에는요. 전국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합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어제와는 달리 이재명 대표를 맹공격했습니다. 들어보고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신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의 핵심 중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의원, 이선 후퇴를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금 정부 여야 인사 접견 일정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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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다 의원 경력들이 있으시니까 장제원 의원이요. 어제 이선 후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임명직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시점에 왜 장제원 의원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현주 의원님? 이제 최근에 이 비대위와 관련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네. 그리고 윤핵관 사퇴. 뭐 이런 요구들이 빅발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압박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긴장 압박 그 끝에 나온 대응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의아한 것은 임명직 맞지 않겠다는 조금 안 맞죠, 사실. 예. 네, 임명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때 뭐 정무수석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죠. 글쎄요. 예. 근데 이제 지금의 사람들이 이제 윤핵관 사퇴, 이선 후퇴 또는 윤핵관이 좀 물러가라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예, 예. 이 배후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배후나 아니면 혹은 당의 운영의 배후에서 뭔가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통령을 앞세우면서 뭔가를 움직이는 이런 행태를 관둬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뭔가 후퇴하는 듯 보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핵심하고는 조금 비껴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만들고 나서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윤핵관의 또 다른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은 지금 이 사태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를 출범하는 과정에서는 권 대표는 비대위 출범을 하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했었고요. 사실 비대위를 출범하자라는 것은 연판장을 돌린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던진 분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분들이 있었죠. 그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1년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실책을 거듭하면서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 내에서 당원들이 그래도 이 1년의 사태에 누군가 한 명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권 대표가 조금 이렇게 본인은 좀 마뜩치 않더라도 딱 던지는 것이 이 사태를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는데 조금 지금 뭔가 이렇게 잘 수습이 잘 원활하게 안 되고 있어서 참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김유정 의원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 윤핵관의 큰 두 축이잖아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장제원 의원인데 그 두 사람의 행보를 보면 한 달 전만 해도 좀 갈등설이 있었기도 했고요. 네. 근데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권력은 나눠갖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부자 간에도 못 나누는 건데 형제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분들은 의형제인데 그게 네.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작금의 대통령실과 지금 여당의 사태를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지금 한 발 후퇴하겠다, 상임위와 그리고 그 지역구에만 전념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일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실토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비선이기 때문에 언제 일선에 나선 적이 있었나요? 다 예. 막후에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걸 이제 와서 본인이 실토하고 또 안 하겠다. 민들레 피기도 전에 민들레도 접고 뭐 혁신 포럼도 접고 다 하겠다. 그러니까 예. 이제 개파 활동도 하지 않겠다고 그렇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보기에는 민심의 귀를 기울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간단치 않을 거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던질 것 같았으면 애초에 윤핵관으로 등장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예. 생각하고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도 약간 결은 달랐지 않았습니까? 네. 장제원 의원은 비대위 가자였고 그다음에 권성동 직무대행 가자 이런 거였는데 그 갈등설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다시 하나 된 모습으로 가고 있다가 내부 총질 체리따봉 문자 나온 다음에는 권성동 대표 원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킨 죄. 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갑자기 들킨 죄. 다 비상이다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아, 직무대행이 예. 자연스럽게 가고 있다가 그래서 비상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결국 가처분까지 오게 된 건데 다시 한번 그걸 반복하겠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이걸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어서 비대위 구성하고 나면 거취를 표명하겠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하고 나서 확실히 물러나겠다. 그래도 저는 이건 해결 안 될 거라고 또 돌고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예. 애초에 1차 비대위 구성할 그 무렵에 중진들의 말을 들었어야죠.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대표직을 던지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으면 오늘날 이런 카오스 혼돈 상태가 오지 않았겠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에게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재 해지하지 않으면 추석 밥상에 이 혼란스러운 모습을 또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정부 여당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장제원 의원의 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언한 이선 후퇴가 권성동 원내대표 쪽에서는 몰랐다란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대통령과 소통한 결정이었을까 이 여부도 궁금하거든요. 이현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사실 말은 이선 후퇴는 아니죠. 사실 엄밀히 그렇군요. 얘기하면 예. 왜냐면 문제됐던 것은 막후에서 움직이는 어떤 비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말라라는 거였는데 네, 네. 이건 임명직 맡지 않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다른 역할을 의논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임명직만 좀 안 그것이 맡고. 그래서 기왕 던질 거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하는 게 예. 좋았을 어떻게 던졌어야 텐데. 됐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민심이라든가 여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러려면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불출마 선언까지 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정계 은퇴 선언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예.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에 전념하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 보면 조금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네. 발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출범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퇴를 네. 하겠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애매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근데 사실은 지금 뭐 사퇴 시한은 이미 넘긴 지 한참 됐습니다. 솔직히 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이제 당원들이라든가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분노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래 처음에 이렇게 그 조그맣게 시작했던 것도 나중에 이게 점점 커지면 그 뭐라고 합니까? 호미로 막을 거 뭐 예. 가래로 맞습니까? 제가 네. 지금 잘 기억이 안 맞습니다. 나는데. 호미가 작으니까요. 예. 네네네. 가래로 막아야 예. 된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지금 가처분이 또 지금 이 신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때는 정말 큰 걸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큰 거요? 네.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장제원 의원에게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윤핵관들은 수도권에 출마해라. 소위 험지라고 하는 곳에 출마해라. 이런 얘기 그렇게 하죠. 이야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전 대표가. 그러니까 예. 그런 거를 좀 던지면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더 큰 혼란 사태가 오면 그때는 뭘 던질 것인가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네. 그리고 권성동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시죠? 좀 깔끔하게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당의 이 혼란 상황이 좀 수습이 될 텐데 네, 네. 거취를 표명하겠다라는 거는 그 거취 표명이 사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대위 구성하고 나서 별일 없이 만약에 만에 하나 그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면 그러면 그대로 가서 다시 대표를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가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수습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계속 그 사퇴를 이미 해야 할 시한이 넘었는데도 계속 안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럼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감각이 없나? 정무적 감각이 없나? 설마 지금 몇 선째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도 오히려 이렇게 계속 버티는 게 본인의 정치 생명이 더 짧아지는 길일 텐데 네. 그래서 아마 본인은 이미 사퇴에 충분히 하고 싶을 거다. 이미 정말 좀 물러나고 싶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좀 뒤로 물러나 있다가 그래야 나중에라도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군요. 네, 본인의 네.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럼 대통령께서 대통령하고의 어떤 교감이 있는 거냐. 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다면 그것은 또 이것은 또 뭔가 또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니냐. 이거 큰일이다. 예. 이런 걱정도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장재현 의원이 그 임명직 맡지 않겠다라고 한 그 시점에요.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가 사실은 있었어요. 대통령실에 전체적으로 정부 1비서관, 정부 2비서관 서로 물러나겠다고 했고요. 약 한 400 몇십 명 정도 되는 대통령실 직원들 가운데 약 60명에서 80명 정도 좀 개편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 바로 장 의원도 임명직 맡겠다 않겠다고 해서 이게 대통령실 개편 작업, 인적 개편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나요? 왜냐하면은 그 초기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를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주도했다라는 게 정설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쳐내고 있는 그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비서관이나 행정관이나 정부 여의도나 국회에서 간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윤핵관 쳐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살다 이런 풍경은 처음 보는데 네. 100일 남짓한 대통령실의 행정관 비서관을 다 이렇게 쳐내고 그러면 채용 원칙의 기준은 뭐였냐?
다 실력대로 뽑았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20명 쳐내고 또 추석 전에 20명 더 쳐낸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다 국회 의도에서 일했던 분들인데 다 돌아가면 좋은 얘기 하겠습니까? 자기네 정권인데도 예. 그런 얘기 그래서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사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그 대통령실 내에 그다음에 총무비서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사교육과 총무비서관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다 모두 검찰 관계자들이다, 검액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검액관들은 지금 무풍지대다. 그래서 인적 교체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자, 듣고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인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영부인 일정이 팬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윤재순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습니다. 인적 교체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핵관으로 모자라 검핵관이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한간에 돌 지경입니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검핵관 이야기 나오죠. 윤재순 총무비서관, 뭐 이원무 인사비서관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 검찰 출신들은 이번에 인사개편의 그 대상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좀 의아해요. 의아하죠. 왜냐하면 예. 이게 쇄신이라고 하면 좀 책임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네. 지금 일련의 어떤 대통령실의 가장 큰 책임이 인사와 관련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인사의 추천과 검증 이런 과정에서의 책임인데요. 그 검증을 주로 그 검찰 출신들이 맡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이분들한테는 책임을 안 묻는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쇄신 차원을 넘어서서 약간은 어떤 세력 간의 어떤 교체 이런 느낌이 좀 있다. 이런 세력관 생각이 교체라면 윤핵관에서 검핵관으로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지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뭐 윤핵관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윤핵관 아닌 좀 널리 봤을 때 약간 먼 윤핵관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그래서 같거든요. 윤핵관이 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정치인 출신들을 다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읽으시는군요. 네네. 예. 그래서 아니면 당과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조금 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까요. 결과를 예. 봐야 알 것 같고요. 네. 여하튼 80여 명, 뭐 60명, 80명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책임자 몇 명이 아니라 물론 쇄신은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하위급을 대대적으로 교체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직 100일 남짓인데 이것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휘두르는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좀 흉흉해질 수가 있죠. 네. 그 말씀을 해주죠. 돌아가서 결국은 대부분 이제 국회에 있던 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다시 국회에 돌아가면 좋은 말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게 되겠느냐? 예. 다 정치 생활 오래 해본 사람들이고 한데 그렇게 그 보는 문제가 거군요. 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정치권하고 자존이란- 좀 멀리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현주 의원께서 그런 부분도 좀 예. 볼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위주 평생 검찰로 살아온 분인데 네.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권하고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던 분도 대통령이 되면은 여의도를 조금 멀리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오로지 검찰 출신인데 대통령실이랄지 내각 인사랄지 다 검찰 출신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공화국이냐 이런 비판도 야당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마 멀리하는 느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 내에서 이제 그 검찰 출신들의 인사 라인에서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그 20%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힌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했던 사람들은 왜 아무 문제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하면 모든 말씀을 책임의 잘하셨어요. 종착역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그렇죠. 말씀 잘하셨죠. 그리고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 낙마해서 지금 봄에 취임한 대통령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교육 장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아직도 공석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렇게 이 인사 라인은 전부 내버려 두고 또 책임지고 있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관 다 놔두고 정무비서관 행정관을 비롯한
국회와 여의도에서 온 사람들만 쳐낸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석이나 비서실장은 다 힘을 다시 실어주고 예. 홍보수석 하나 교체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그야말로 진정한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예. 그래서 여전히 신뢰받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를 이렇게 쇄신은 필요한데요. 네. 조금 이렇게 그 행위,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좀 해가지고 쇄신할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너무 뺄셈 정치를 하게 되면 이게 통치 힘들어집니다. 아. 네. 그리고요. 앞서 잠깐 제가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전국위를 열지 못하도록 또 가처분 신청을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네. 지난번 목요일 날 출연해 주셔서 그 조영 비대위 가처분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여쭤봤잖아요. 그랬더니 네, 네. 반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인용이 됐고요, 사실상. 네.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전국위 개최 열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법원이 한번 인용을 했기 때문에요. 네. 본질이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당원 당규를 뭐 바꾸든 뭐 조금 약간의 변형을 하든 저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인용 가능성이 또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럼 이게 새 비대위 또 구성조차도 난항을 겪을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예. 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문구 하나하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그 취지와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판결문, 그러니까 그 결정문 전체를 보면 굉장히 길게 쓰고 아주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보이는데 네, 네. 거기에 요지는 핵심 딱 그겁니다. 뭐죠? 결국에는 우리 정당이 헌법에 따라서 예. 헌법 정신에 따라서 설립과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정신은 내부적 민주 질서 그리고 민주적 정치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사법부가 그 관여를 안 하지만 네. 그 어떤 한계가 있다. 그렇군요. 너무 그래서 지나칠 민주주의 때는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당원 전체가 뽑았을 때는 적어도 거기에 비례하는 정도의 어떤 수와 규모가 해임을 해야 되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그렇군요. 거거든요. 우리 변호사 출신 이현주 전 의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조금 전 전국위를 열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역시 인용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보인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맹공을 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취임 축하를 위한 여러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덕수 총리와도 만났거든요. 정부 예산 삭감 두고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급하지도 않은 그 3천억 영업이익 초과되는 초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준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좀 일단 안 되고요. 혹시 총장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세계가 다 지금 이 법인세를 좀 낮추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전체 평균이 뭐 OECD 같은 경우에는 한 21%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법인세가 네, 25%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거를 좀 하향적으로 그게 이제 서민들 그 임대주택, 영구 임대주택 짓는 예산을 줄여야 될 만큼 급한 일이었군요. 임대 아파트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 수요를 늘려야 되겠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거기에 좀 그 수요 때문에 좀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저희는 가능한 한 좀 아니 뭐 제가 분양적으로 예를 하면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축하하러 오셨는데 아니 너무 아픈 과제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아니 그 네, 이재명 대표의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공격적인 좀 언사를 좀 했죠. 네, 그런데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 만나서 예산이 너무 비정한 예산이다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공격적인 발언도 잘하시고 네.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지금 야당 대표, 야당 본색이죠. 네. 맨날 싸울 수는 없지만 또 싸울 땐 싸워야 되는 거죠. 예. 총리가 오셨지만 정기국회 첫날이고 지금 뭐 예산이며 법안이며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짚을 건 짚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당대회 말미에 그
연설할 때 오직 민생, 민생, 민생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민생과 예. 관련된 이야기들 말씀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그렇게 간단치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귀뜸을 해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총리 잘 하시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인사 나누는 자리였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군요. 지금? 예, 네. 알겠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과 검은 커넥션 있는 것 아니냐 네. 직접 밝혀라라고 네.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쌍방울과의 관계가 내복 사 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그 무거운 얘기를 갖다가 그렇게 가볍게 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저는 뭐 또 정치인이 유머가 있긴 해야 됩니다만 네. 이 사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되셨으니까 네. 조금은 더 좀 진중한 맛이 좀 있으셨으면. 네, 네. 그리고 이 사안이 지금 본인에 대한 의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좀 너무 국민들이 볼 때는 무책임해 보인다. 네.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에게 당사를 이제 일부 공개하라고 했고요. 또 당직자 업무 전화번호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아주 강력한 지지층이죠. 개딸 요구를 들어주는 것 아니냐, 너무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뭐 일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원이 뭐 소위 개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과거에도 소위 이제 당의 그 원로 당원들이나 이분들이 그러니까 DJ 시절이나 그 뒤에 민주당 시절에도 당에 오면 있을 곳도 없다, 어디 가서 앉아 있을 데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곤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또 방을 마련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로부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사실은 당원 중심 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뒷받침 인프라는 구축이 안 돼 있어서 차제의 그런 그 생각들을 대표가 수용을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뭐 전자당원증에서 출입도 조금 하고 소위 화장실도 좀 개방하고 그리고 당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업무 말씀하신 대로 당직자 업무와 업무 번호도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해보고 네, 당원들의 네. 뜻이니까 또 보완할 점 있으면 보완해 가는 것이 진정한 당원 중심의 당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의원도 같은 생각이니까 어때요? 당원 존도 설치하고 당직자 업무 전화번호도 공개하고 이런 내용. 어쨌든 이게 트렌드이기도 하고 또 사실 국민의힘도 참 그런가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게 큰 지금 이슈가 돼 있죠. 사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의 어떤 해임과 관련된 이슈가 바로 이 당원 전체가 뽑은 당 대표를 그렇게 볼수 일부 있네요. 국회의원이나 일부 당원이 해임할 수 있느냐 이 이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예. 당원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한미일 안보수장회담이 미국 하와이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한미, 한일 간 양자회담이 열렸고요. 내일 개최되는 3자 회동에서는 안보협력 방안과 함께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하와이에서 취재하고 있는 특파원 연결합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안보실장 회담인데 일단 오늘 양자회담은 모두 끝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이곳 이 시각 오후에 한일과 한미 안보실장 양자회담을 차례로 가졌습니다. 한일 양자회담은 70분, 또 한미 양자회담은 90분 동안 각각 진행됐습니다. 아직 회담 결과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안보 협력 강화 방안과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어떻게 실현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에서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우리 전기차가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건 FTA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 정부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우리 통상 실무자가 미국 워싱턴에서 한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미 정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회담에서 얼마나 더 진전된 메시지가 나왔을지 주목됩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양자회담에서는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비롯한 꼬인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와 함께 대북 공조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에 관심이 큰데 여기선 어떤 주제가 다뤄집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한 테이블에 앉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3국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고 또 올해에만 20차례 가까이 미사일 실험 발사를 이어간 만큼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 방안과 또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전략에 대한 협의가 있을 전망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인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거부한 가운데 3국 공조를 통해 북한이 이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인할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가장 집중할 이슈는 중국 견제입니다. 백악관은 내일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내 긴장 완화를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담이 열리고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내일 광주를 방문해 일본 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와 미쓰비시 중공업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잇따라 면담합니다. 앞서 박 장관은 피해자들과 만나 직접 소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인 택시의 오래된 관습 가운데 하나로 산납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소득의 일부를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기사가 가져가는 제도인데 택시업계에 고질적 문제란 지적이 나와서 재작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선 여전히 변형된 산납금 제도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5년째 법인 택시를 몰아온 최모 씨는 최근 배달업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해도 매달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처지 때문입니다. 월급은 120만 원 정도 오르고 산납금은 240 정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급여는 120만 원 정도 감소하는 게 되는 거죠. 애를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 되거든요. 최 씨가 지난 1월 받아든 월급 명세서입니다. 세후 150만 원이 찍혔지만 회사에 내야 할 돈 125만 원이 깎여 실제 받은 건 25만 원에 불과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택시기사들은 말로만 없어진 산납금 제도 때문이라고 호소합니다. 매일 19만 5천 원이야. 지금도 전액 관리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이거는. 어차피 산납금을 해야 되니까, 입금을 해야 되니까. 법인 택시 회사는 오랫동안 기사가 하루 번 돈의 일부를 떼가는 산납금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지나치게 오래 일을 하거나 단거리 승객은 태우지 않는 문제가 불거지자 2년 전 법으로 산납금을 금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택시기사 월급제인 전액관리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택시 회사들은 하루에 벌어야 할 돈을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하면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변종 산납금 제도를 만든 겁니다. 택시기사들 입장에선 사실상 산납금이 유지되는 데다 열심히 일해도 월급에 더해 초과 수입을 가져갈 수 없어 유인책이 더 떨어진 상황. 실제 지난 6월 기준 법인 택시 기사 수는 7만여 명으로 3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 택시 가동률도 덩달아 떨어져 서울은 지난해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법인 택시 10대 가운데 3대 정도만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택시 회사들은 근태 관리를 위해 변종 산납금 제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안 그래도 수익률이 낮은데 불성실한 근무자들을 가려내지 않으면 회사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준금을 줘야 되는 것 자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성실 근로를 유도하지 않으면 회사로서는 기본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택시업계의 수익성 자체가 너무 낮아서 회사와 기사 간 알력 다툼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요. 수요가 높아질 때는 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올라가는
당연한 시장 메커니즘 또 그게 작동을 해야만이 실제로 이렇게 그 공급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고 시간제 근무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허용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이제 막 신병 훈련소를 수료한 이등병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관련 보험을 들여야 한다면서 가입을 하란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운전자 보험 판매 전화였습니다.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닌 신병에게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대체 병사 개인정보나 또 입대 일정 같은 정보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 최전방 육군 4단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A 이등병. 수료식 당일 부모님이 면회를 왔고 펜션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취 듣고 있었는데 뭐 군상해보험이라고 군대에서 들어주는 보험이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들은 동기들도 다 받았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있었는데 전화 끊고 인증 문자가 뭐 카톡인가 오더라고요.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 하면서 지켜봤던 아버지.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면허도 없고 운전병도 아닌 아들인데 약관을 보니 일반 상해보험도 아니고 운전자 보험이었습니다. 모바일로 청약하고 전자서명을 하라는데 매달 11,700원. 보험비는 자동이체로 군 월급 계좌에서 차감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병, 신병이면은 군대 뭐 하면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료 얘기하고 군 얘기하면 다 하죠. 뭐 사실 전화하고 군상해보험이라고 들리라 그러면 다 하죠. 군부대 관련 인터넷 게시판이나 훈련병 가족 모임 카페에는 유사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신병들을 대상으로 마치 군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 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병사 개인 연락처나 입대 일정 등 개인정보는 어디서 유출된 걸까? 보험사들은 병무청 징병검사 때 만들거나 병사들이 훈련소 입소 후 추가 발급받는 나라사랑 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모집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없고 나라사랑 갔을 때 마케팅 동의를 했을지 몰라도 마케팅 동의 해놓으니까 자료를 그때 보내드린다고 약속 그때 있습니다. 보내드린다고 아버님. 부대 측은 보험 판매 권유와 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확인해 나섰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대별 병사들의 보험 가입 현황을 아직 모두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 측 역시 대리점을 상대로 보험 판매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매하신 분이 뭐 나라사랑 카드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정보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게 한 번 더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입대 훈련소를 마친 신병에게 군을 거론하며 걸려온 대기업 보험사 판매 전화. 피해자들은 병사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와 모더나의 새로운 백신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새 백신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서 기존 백신을 수정해서 만든 건데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에 오미크론 변이를 목표로 한 백신을 주문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에 착수한 뒤 최근 긴급 사용을 신청했고 미국 FDA는 이를 승인한 겁니다. 앞서 지난 15일 영국은 모더나의 새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받은 새 백신은 이전 변이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 전염성이 높은 BA4와 5에도 맞춘 2가 백신입니다. 그런 만큼 여러 변이에 대한 광범위한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for people once they get boosted with the vaccine to generate antibodies that can neutralize both, original variants and the Omicron variants, but also the variants in between. 이들 백신은 1차 접종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이미 1차 백신을 맞은 접종자를 대상으로 투여됩니다. 화이자의 새 백신은 12세 이상, 모더나는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곧바로 자문위를 소집해 고위험군을 포함해 우선 접종 대상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주말 동안 배송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는 미국 내에서 실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최악의 홍수가 덮친 파키스탄에서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창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현재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며 3,300만 명이 홍수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가운데 약 50만 명은 구호 캠프에 수용됐지만 이재민 대부분은 도로와 고지대 등 노천의 간이 주거시설에서 생활하며 콜레라와 이질, 장티푸스 등 온갖 전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앞으로 4주에서 12주 뒤엔 약 500만 명이 병에 걸릴 걸로 내다봤다고 현지 언론인 전했습니다. 아주 뭐 쌈나고. 뭐라고 쓰셨습니까? 불법 사채 금지 좋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이 국민 우선 민생 제1이라는 표조 아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실용적 민생 개혁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인연, 검찰 측근, 내각 인사 대참사에 대해 하루빨리 책임을 묻고 민생 제1 민주당은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통합, 협치를 말하며 합리적인 척하고 최고위원들은 정권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운동권식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모십니다.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뭐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내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딱히 뭐 빼풀할 것도 없어요. 차 그리고 약간의 과일 가지고 이제 환담하셨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고시 공부했던 것 민주당 배지 다신 거 보니까 역시 당 대표답다. 형수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오늘 환담은 끝났습니다. 정부생활연합군은 아까 공개해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나온 얘기 없어요. 내륙은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까지 올랐는데요.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앞자리에서 수증기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내일은 남부 내륙과 영동 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우선 모레까지 제주도에 최고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태풍 흰남노는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내일 우리나라 쪽으로 방향을 틀겠고 다음 주 화요일쯤 서귀포 남쪽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20도, 대전 18도, 광주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8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